빈털터리가 되어도 당신들에게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한성그룹 회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나? 회장의 서늘한 경고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와 아내를 기다린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용역 깡패들의 테러, 블랙리스트,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까지 과연 사랑만으로 재벌가의 무자비한 복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본사 37층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한 회장이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명화들과 고급 소파가 놓인 회장실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똑똑.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도준 씨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한 회장이 신문을 접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도준이 비서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사고 이후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한성그룹 최연소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은 병원 생활로 인해 누렇게 뜨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담요가 무릎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휠체어 바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아니, 이미 앉아 있구나. 한 회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목소리에는 한 달 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설적이군. 여전하네. 한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도준 앞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 내가 대신 냈다. 도준이 휠체어에서 몸을 구부려 영수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한성그룹 회장 한철수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도준이 영수증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자네 소속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더군. 한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병원비도 못 내고 쫓겨날 순 없지 않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갚을 방법이 있긴 한가? 한 회장이 창문에서 돌아서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네 통장 잔고가 12만 원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도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휠체어에 앉은 상태라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봐. 한 회장이 도준의 휠체어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하나 있다. 바로 그때 회장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하얀색 샤넬 정장을 차려입은 한세라가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는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강도준이에요? 세라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볼품없네요. 세라야, 예의를 갖춰라. 자네의 예비 남편감이다.
한 회장이 도준을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예비 남편감이라고요? 도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세라가 도준의 휠체어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마치 상품을 품평하듯 찬찬히 살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리가 저렇게 망가졌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딱 좋겠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준이 휠체어를 뒤로 밀며 격분했습니다. 한 회장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도준을 내려다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내 딸 세라와 결혼해라. 조건은 나쁘지 않다. 조건이요? 도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재활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겠다. 물리치료든 수술이든 돈 걱정 없이 받아라. 한 회장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임원 자리도 하나 마련해주겠다. 연봉 2억은 보장된다. 도준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미친. 도준이 중얼거리다가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세라는 좀 어떻게 표현할까 자유분방한 성격이거든. 한 회장이 딸을 흘끗 쳐다보며 애둘러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만 남편이 있으면 된다. 자네 역할은 딱 그거다. 세라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이니까 남자로서 역할도 못할 테고요. 그녀가 손톱을 보며 무관심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명목상 남편 간판만 달고 있으면 돼요. 쉽잖아요.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떤가 생각해봐라. 한 회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처지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또 어디 있겠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한 회장이 서랍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 간단하지? 도준이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찢어버리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뭘 하는 거야? 세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 미친놈 좀 보세요. 도준이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바닥에 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한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자네 처지에 사랑이 무슨 소용인가? 네, 사랑입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를 똥오줌 받아내면서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주먹을 쥔 채 계속 말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간병인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칠 사람이에요. 세라가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간병인이요? 하루 일당 7만 원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도준이 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아버지 돈으로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사람이에요. 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도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무게를 정말 감당할 수 있겠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도준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회장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당신들에게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잠깐. 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도준을 불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준이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회장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세라가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저런 건방진 놈 그냥 둬도 돼요? 한 회장이 창문으로 다가가 멀어져가는 도준의 뒷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사랑이 밥을 먹여주는지. 병원 1층 로비. 지은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그녀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도준아, 어떻게 됐어? 얼굴이 왜 그래? 지은이 도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준이 지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아,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빚뿐이야. 미래도 깜깜하고. 지은이 도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바보야. 그래도 평생 너만은 지킬 거야. 끝까지. 도준이 지은의 손에 입을 맞추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해줄게. 지은이 말없이 도준을 꽉 안아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도준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병원 지하에 작은 기도실이 있어. 지은이 도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거기서 하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기도실은 형광등 하나만 켜진 조그마한 방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십자가와 성경책 한 권만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과 지은이 그 성경책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아니, 도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자. 도준이 지은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부자든 가난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함께하자. 지은이 도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만이 그들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결혼식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퇴원 후 한 달, 서울 외곽 낡은 빌라 옥탑방. 도준과 지은이 손을 맞잡고 비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집이야. 지은이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좁지만 따뜻할 거야. 도준이 지팡이를 짚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원룸에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도준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은이 도준을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래 모아둔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2천만 원 있어. 이걸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릴 거야. 2천만 원을 어떻게? 도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간병 일하면서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동네 시장 구석. 지은이네 밑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찬 사러 오셨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김치 2포기만 주세요. 아줌마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맛이 어때요?
직접 만든 거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은이 김치 한 조각을 종이컵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가 김치를 씹어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세 포기로 해주세요. 지은이 기뻐하며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도준이 지팡이를 짚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사 어때? 도준이 지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김치가 인기야. 지은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재활치료 잘 받고 왔어? 응, 오늘은 5분 더 걸었어. 도준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한성그룹 마크가 붙은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도준 씨 맞으시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 차장 김진호입니다. 도준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준이 지팡이를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다고 하십니다. 김 차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한성그룹 본가 만찬장에서요. 거절하겠습니다. 도준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요. 김 차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거절하시면 이 가게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은이 도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도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도준이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는 걸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도준이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한성그룹 본가. 웅장한 저택의 만찬장은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값비싼 은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단 한복을 입은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세라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한 회장이 일어나 도준과 지은을 맞았습니다. 신혼살림 어떤가? 재미있나? 도준이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급할 것 없다. 일단 앉아서 밥부터 먹자. 한 회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지만 도준과 지은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만찬장을 감돌았습니다. 지은 씨라고 하죠? 최 여사가 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일은 그만두셨나 봐요? 네, 지금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반찬 가게라. 한세라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참 어울리네요. 딱 그 수준이야. 도준이 포크를 꽉 쥐며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도준 씨는 취업은 했나요? 최 여사가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면서요. 아직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도준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애인 취업이 쉽지 않죠.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네는 내 제안을 걷어차고 고작 간병인을 선택했지.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진짜 누군지나 알고 결혼한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도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지은. 한 회장이 지은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아니, 한지은이라고 해야 할까? 한지은이요? 도준이 지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네 아내는 내 딸이다. 내 혈육이야. 만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한성의 두뇌라고 불리던 천재 금융 설계자였지. 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내 숨겨둔 카드였어. 도준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도준아. 지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지은이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집안과는 인연을 끊었어요. 더러운 집안이라고? 최 여사가 발끈하며 일어났습니다. 네, 더러워요. 지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숫자 노름으로 사람들을 파산시키고 돈만 밝히는 집안이잖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파생 상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절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서. 도준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됐구나. 도준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지은이 도준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속죄하고 싶었어. 내가 망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회장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군. 그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싫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준이와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룹에는 관심 없어요. 한 회장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네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도준과 지은이 일어나 만찬장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할지 몰랐어. 괜찮아. 도준이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 괜찮아? 지은이 도준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도준이 지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만의 길을 가자. 하지만 그날 밤 최 여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사팀에 공문 돌려. 강도준은 절대 뽑지 말라고.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성 그룹 블랙리스트에 올려놔. 한세라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찬 가게 있는 곳 알지? 거기 매일 가서 소란 피워.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업 못하게 만들어줘. 다음 날부터 도준과 지은에게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새벽 5시 도준이 구두를 신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27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이력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면접이야? 지은이 도준에게 우유 한 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며칠 잠을 못 잔 듯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응, 이번엔 작은 무역회사야. 도준이 우유를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영업직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꼭 될 거야. 지은이 도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준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도준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김치 장사하는 년. 나와. 지은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도준이 지은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모르겠어. 어제도 왔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깡패들이 가게 문을 발로 찼습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장사 그만해. 여기서 꺼져.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준이 급히 지팡이를 짚고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도준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절름발이 왔네. 깡패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김치 맛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준이 지팡이를 든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깡패가 도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도준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지팡이가 굴러갔습니다. 도준아. 지은이 달려와 도준을 부축했습니다. 어디 장애인 주제에 날뛰려고 해? 깡패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경찰 부른다. 깡패들이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 장사 그만 안 하면 더 심하게 해줄 거야. 지은이 도준을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도준의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이 약상자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도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못 지켰어. 미안해. 그날 오후 도준은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집에 돌아온 도준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은이 붓기 올린 눈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지은아, 왜 울었어? 도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왔었어.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고 하더라. 3배라고? 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성그룹 계열 부동산 회사에서 이 건물을 샀다면서.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해. 도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날 밤 옥탑방은 난방이 끊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두 사람을 떨게 했습니다. 추워. 도준이 지은을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이 도준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따뜻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님의 변호사 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세요? 도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혼하시면 위자료 10억과 해외 수술비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하는 척수 재생 수술이요. 다리를 완치할 수 있어요. 도준이 변호사 앞에 놓인 물컵을 집어 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나가세요.
도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다리는 내 아내가 이미 일으켜 세웠어요. 변호사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최 여사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혼외자임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 여사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지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재벌가를 노린 정신병력 여성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건 다 거짓말이야. 도준이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어디도 갈 곳이 없어. 아니야, 포기하지 마. 도준이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큰 비를 맞으며 캐리어 2개만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메일 주소를 타이핑했습니다. SOS? 도움이 필요해. -J.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낸 후 지은이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했어? 도준이 물었습니다. 과거의 누군가. 지은이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싸울 거야. 허름한 모텔방. 지은이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지는 금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뭘 하는 거야? 도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약점을 찾는 거야. 지은이 모니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화면에 한성그룹의 주식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 전 월가에서 한성의 두뇌라 불렸던 차가운 이성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지은이 도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도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3일 후 새벽,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젖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서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아시아 지부장 데이비드 킴입니다. 데이비드가 모텔방으로 들어오자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옛 동료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여기까지? 지은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SOS 신호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데이비드가 젖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월가에서 소문이 돌더군요. 한성의 두뇌가 다시 움직인다고. 도준이 지은과 데이비드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누구야? 과거 월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야. 지은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시니 부끄럽네요. 데이비드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가요? 지은이 모텔 침대에 앉아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재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녀가 손가락으로 공중의 숫자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이중장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세금 회피,
그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건데요? 데이비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성그룹 내부로 들어갈 거야. 도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 깜짝 놀라며 도준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한성그룹 직원이었으니까 건물 구조를 잘 알아. 도준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에 취업해서 증거를 찾아올게. 너무 위험해. 지은이 도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무슨 소리야. 뛰지는 못해도 속일 수는 있어. 도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업직 경험이 있으니까 연기는 자신 있어. 데이비드가 턱을 만지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네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전가옥과 초기 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한성그룹 본사 지하 직원 식당. 도준이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구나. 보안 요원이 도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리는 어쩌다 다쳤어?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났어요. 도준이 지팡이를 짚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보안 요원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힘들겠네. 조심해서 일해. 고맙습니다. 도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도준이 재무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보안 카메라만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청소 카트를 밀고 재무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거기 누구야? 복도에서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깜짝 놀라 문서 조각들을 청소 봉지에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도준이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도준의 다리를 보더니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조심해서 일해. 네, 고맙습니다. 도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가옥에서 지은이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한세라가 만든 유령 회사 계좌번호야. 모니터 화면에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거액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일단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해. 지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야. 이름은 저스티스. 그날 오후 저스티스 유튜브 채널에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한성그룹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에서 일했던 전 직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는 지은이 만든 직관적인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금융 구조를 쉽게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도준의 나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성그룹 불매 운동 시작한다. 저런 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한편 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완전 가짜뉴스잖아요.
한세라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고소하라.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로 잡아넣어야 해. 한 회장이 조용히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미있군. 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이런 솜씨였다니. 그날 밤 지은이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도준이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속이 안 좋아. 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병원 가자. 도준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지은이 의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시네요. 도준이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기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도준이 지은의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 해.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새 생명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어. 지은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응. 데이비드가 외국인 주주들 설득하는 것도 잘 되고 있대. 도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종이 울렸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주총회 출입증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VIP 출입증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도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하십니다. 비서실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성난 소액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세라 물러가라. 비리 척결하라.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준과 지은이 데이비드와 함께 호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준은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고 지은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긴장돼? 도준이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련해. 지은이 호텔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호텔 로비에서 한세라가 경호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준 일행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출입증 확인해. 세라가 경호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준이 여유롭게 VIP 출입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라가 사색이 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도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 있으면 아버님께 여쭤보세요. 세라가 이를 악물며 볼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볼룸 안은 수백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는 한성그룹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맨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최 여사와 한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야유는 계속됐습니다. 한세라 사퇴하라.
비리 해명하라. 주주들이 손에 든 부채로 단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우리 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세라가 원고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이는 모두 외부 세력의 음모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우리 그룹은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야유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물병을 던졌고 단상 근처에 떨어져 물이 튀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간신히 질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아시아 지부장 데이비드 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현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라가 마이크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리 매수된 진행 요원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라가 준비한 노트북의 USB를 재빠르게 지은이 준비한 것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화면을 켜주세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준비한 실적 그래프 대신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한성그룹 비자금 흐름도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세라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전원을 꺼주세요. 조작이라고 하셨나요? 어둠 속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지은이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직접 분석한 장본인입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회장님의 친딸이기도 합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한 회장이 객석 맨 앞줄에서 팔짱을 끼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월가에서 일하며 이런 비리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은이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상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도준이 단상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모습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도준이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재 처리를 거부했고 저를 버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세라의 갑질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편지가 낭독됐습니다. 아버지는 세라 언니 때문에 죽었어요. 아이의 어린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회사에서 쫓아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영상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세라 이사가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장내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들이 한세라를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살인자를 당장 구속해. 사람 죽여놓고 뻔뻔하게. 주주들이 일어나 세라를 향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세라가 단상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라. 한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죗값을 받아라. 세라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한세라 이사 해임안을 긴급 상정합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데이비드가 미리 확보한 의결권 위임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장내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최 여사는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회장이 도준과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법이구나. 그가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피가 헛되지 않았어. 주주총회가 끝나고 로비로 나온 도준과 지은은 승리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이 풀렸어요. 한 아주머니가 도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도준과 지은이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은이 도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응, 진짜 끝났어. 도준이 지은의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이제 행복하기만 하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마지막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주총회로부터 일주일 후 강원도 산간 지역의 한적한 펜션. 도준과 지은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태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임신 6주차가 된 지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다. 지은이 펜션 베란다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러게. 서울 매연에서 벗어나니까 숨이 트이는 것 같아. 도준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쉬자. 두 사람은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었습니다. 도준이 직접 고기를 굽고 지은이 상추를 뜯어 쌈을 만들어줬습니다. 맛있어? 지은이 도준의 입에 쌈을 넣어주며 물었습니다. 완전 맛있어. 역시 우리 아내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도준이 쌈을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자 두 사람은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면 좋겠어. 지은이 도준의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같은 복잡한 곳 말고. 그럼 여기서 조그만 카페라도 차릴까? 도준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만든 케이크 파는 거야. 좋은데? 진짜 고려해볼까?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펜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준이 운전대를 잡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자. 급할 거 없어. 지은이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 아기 엄마가 타고 있으니까. 도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그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도준이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이 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지은이 도준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돼. 도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준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준아. 지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트럭 기사는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도준의 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도준이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핸들을 급격히 오른쪽으로 돌려 지은이 쪽을 산비탈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탄 운전석 쪽으로 충격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도준이 마지막 순간에 소리쳤습니다. 쾅!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와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뒤집힌 차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이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도준이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고 중얼거렸습니다. 옆 좌석의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손을 뻗어 지은을 흔들어 보려 했지만 몸이 끼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도준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응급의료진이 두 사람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의료진이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임신부예요. 태아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수술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간호사가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저예요. 남편이에요. 도준이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요. 환자분도 상태가 심각해요. 간호사가 도준을 말렸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관련 폭로로 화제가 된 강도준 씨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졸음운전이 아니에요. 도준이 TV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가 끊어져 있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사위 되더니 초심을 잃었다. 돈 맛보니까 운전도 막하네. 불쌍한 건 아내뿐이야. 한편 감옥에 수감된 최 여사는 면회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처리됐나? 최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사님. 브레이크 오일을 빼내고 덤프트럭도 준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군. 최 여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도준에게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준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물었습니다.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깰지 모릅니다. 그럼 아기는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깨어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최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도준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는 최 여사님의 의붓딸이므로 법정 대리인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준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남편인데. 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혈족이 우선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근 금지 명령서도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나타나 도준을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도준은 아내를 보지도 못한 채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도준이 병실 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도준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블랙박스를 절대 찾지 못하게 하라.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길 거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준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도준이 링거줄을 뽑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사고 차량이 보관된 폐차장을 찾아갔습니다. 폐차장은 어두웠습니다. 도준이 손전등을 비추며 자신의 차를 찾았습니다. 찌그러진 차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블랙박스가 어디 있지? 도준이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이미 떼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선이 깔끔하게 잘린 채로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가져갔구나. 도준이 절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폐차장 저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도준을 포위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준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고 그는 다리까지 불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은 게 없어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깡패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도준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병원 VIP 병동. 조용한 병실에서 코마 상태라던 지은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은은 사고 직후 의식을 회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마술을 피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주치의 김 박사를 설득해 코마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김 박사님 고마웠어요. 지은이 침대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지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회장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래를 하시죠. 전화 너머로 한 회장이 놀라는 기색을 감췄습니다. 지은이냐? 깨어났구나. 네, 깨어났어요. 지은이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지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아버지 사람들이 있었죠.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를 가져간 것도 아버지죠? 한 회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 비서들이 현장에서 쥐새끼들이 증거를 없애는 걸 잡았다. 그럼 거래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한성 그룹 지분 전량을 포기할 테니 도준을 살려주세요. 흥미롭군. 한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딸답다. 블랙박스 원본을 주시면 상속 포기 각서에 지금 당장 사인할게요. 지은이 협상 테이블 위에 마지막 카드를 올렸습니다. 좋다. 거래 성사다. 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폐차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도준을 포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이야, 절름발이. 한 깡패가 파이프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폐차장을 밝혔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데이비드와 사설 경호팀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도준 씨, 괜찮으세요? 데이비드가 도준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여기를? 도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깨어났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여사가 기자회견장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의붓딸을 조종해서 교통사고까지 내게 한 강도준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최 여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도준은 지은이의 유산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최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지은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도준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지은 씨다. 깨어났나 봐. 지은이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 언제 깨어났어? 방금 깨어났어요. 지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데이비드가 대형 스크린을 켜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께 중요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고화질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덤프트럭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도준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최 여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사고 직후 트럭 기사가 최 여사의 하수인에게 뭔가를 건네주려다가 한 회장의 사람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 여사의 음성이 녹음된 통화가 재생됐습니다. 확실히 처리했느냐? 이번엔 진짜 죽여야 한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살인 교사 아니에요? 녹음 상태가 너무 선명한데요? 최 여사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쳤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때 기자회견장 입구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님,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 여사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속보가 떴습니다. 덤프트럭 기사, 항구에서 밀항 시도하다 해경에 체포.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도준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지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도준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최 여사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에는 도준 부부를 향한 사과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한성그룹 주가는 오너 리스크 해소라는 명분으로 급반등했습니다. 투명 경영의 상징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한세라와 최 여사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두 사람은 독방에 따로 수감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도준과 지은에게 한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블랙박스를 줬으니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하라. 하지만 한 회장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심 지은이 마음을 받고 그룹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지은이 망설임 없이 각서에 사인했습니다. 한 회장이 각서를 받아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는 할아버지를 부를 거지? 당연히 불러드릴게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해라, 내 딸. 한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도준과 지은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전원마을. 아담한 2층 목조주택이 햇살을 받으며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가 푸르게 깔려 있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 그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마음의 평화가 그의 다리를 조금씩 낫게 해주었습니다. 소담아, 이리 와. 도준이 잔디밭을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딸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소담이가 통통한 다리로 아빠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씩씩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소담이가 도준의 다리를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잘 걷네. 아빠보다 훨씬 잘 걸어. 도준이 소담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테라스에서 지은이 노트북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준비됐어? 지은이 노트북을 덮고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소담이 좋아하는 소시지도 구웠어. 도준이 그릴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설립한 저스티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처럼 억울하게 당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돕는 착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한때 한성의 두뇌라 불렸던 그녀의 능력은 이제 약자를 도와주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로 낯익은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로고가 붙은 차에서 김 비서실장이 내렸습니다. 또 왔네. 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이 벌써 3번째야. 김 비서실장이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준이 소담이를 지은에게 맡기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 씨. 김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또 경영 복귀 제안이죠? 도준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백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수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역시 안 되겠어요. 도준이 봉투를 정중하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굽고 있는 고기가 타지 않게 뒤집는 게 저한테는 수조원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요. 김 비서실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소담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 지은 씨. 오랜만입니다. 김 비서실장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 전해주세요. 지은이 소담이의 통통한 손을 흔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왕국을 원하셨지만 저희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택했다고요. 김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하겠습니다. 차가 떠나자 도준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선택이 맞았지? 도준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후회 없어. 지은이 도준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마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담이가 아빠가 구운 소시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지은이 소담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맛있어. 소담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성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감옥에 있는 최 여사와 한세라의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준이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건 이제 우리와 상관없어. 해가 지자 새 가족이 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소담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 회장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도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난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을 못 만나고 괴물로 살았겠지. 지은이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것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으며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부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렇게 소담이와 함께 평범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소담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픈가 보다. 지은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자. 도준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집 전체를 비춥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야. 도준의 따뜻한 내레이션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강도준과 이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존엄을 지킬 것인가. 도준과 지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험난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이와 함께 웃으며 바비큐를 굽는 도준과 지은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